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란 울타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께 가족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해요. 때론 나 자신보다 더욱 소중하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제겐 원래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은 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가족이란 더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 한 번은 겨우 만난 소중한 이들에게 너무 참혹한 불행이 찾아왔었어요. 그 힘겨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아픈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전 6살 때 제 친어머니를 잃었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뒤 아버진 절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셨죠. 절 돌볼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아버진 저보다 나이 많은 딸을 둘 두었던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분이 네 어머니야. 새어머니 말씀 잘 듣고 누나들한테 대들지 말고. 알았지? 너 말썽 피우면 아버지가 힘들다. 그때부터 전 할머니 집을 떠나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두 의붓 누나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식구들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전 가족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도 누나들도 제게 통 곁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전 계속 상처만 받은 채 그 집에서 겉돌았고 결국 아버진 재혼한 지 1년 만에 절 다시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었죠. 아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자식을 버려?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진우만 없으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니까요. 어머니 손주인데 부탁 좀 드릴게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꾸짖으셨지만 아버진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할머니 품 안에서 자랐어요. 차라리 눈칫밥만 주던 그 집보다 할머니 품이 훨씬 좋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버진 할머니께 제 양육비도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다더군요. 몸이 안 좋으셨던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돈을 쪼개고 쪼개 힘들게 절 키워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진 할머니께 절 완전히 떠맡겼던 겁니다. 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던 아버진 제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게 대학에 갈 거냐고 물었죠. 네 누나들 대학 보낸다고 아주 내 등골이 다 휘었다. 미안한데 그래서 난 네 학비까지 못 대주겠어. 대학을 가든 말든 그건 네 자유지만 자식이랍시고 나 찾아와 학비 내달란 말을 하지도 말라고 그 말 하려고 찾아왔다. 어차피 우리가 말만 부자지간이지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 이 아버지 말 무슨 말인지 알지? 화가 난 할머니는 쌀이비를 휘두르며 아버지를 쫓아내시더라고요. 그 뒤 할머니는 자신이 돈을 내줄 테니 제게 걱정 말고 대학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형편을 알았기에 전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저 빨리 돈을 벌어 할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지만 계속 몸이 약해지셨던 할머니는 제가 고작 24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아버진 절 할머니와 살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하거든. 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 집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니? 손주인 너한테는 아무 권리 없는 거 알지? 너 돈도 벌고 있잖아. 그러니 어디 월세방이라도 빨리 알아봐라. 집은 내놓을 거니까. 저는 피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아버진 변명도 않더라고요. 그저 귀찮다는 듯 알아서 생각하라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렇게 전 돈 몇 푼을 가지고 월세방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돈을 아끼고 모아 금세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아버지란 사람은 아예 죽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일 때 아버진 이혼을 당했다며 다시 절 찾아왔더라고요. 거 가장이 잘 좀 해보려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여자는 아주 이해심이 꽝이야, 꽝. 아버진 새어머니 몰래 할머니의 집을 판 돈과 집안 재산을 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싹 다 날린 뒤 뺨까지 맞으며 이혼당한 거죠. 누나란 사람들은 대학까지 보내준 은혜도 모르고 죄다 자기들 엄마 편이었기에 아버진 돈도 다 잃고 혼자가 된 겁니다. 그런 사정을 왜 구구절절 설명하나 했더니 아버진 이제와 제게 몸을 의탁하려고 찾아온 거더라고요. 이 아버지 이제 가진 돈 하나도 없다. 재산 분할한 돈으로 잃은 돈이라도 되찾아보려다 그것까지 싹 다 잃었거든. 야, 진호야. 물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많지만 어쨌든 9살 때까지 키워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지 않았냐? 그럼 이제 너도 나한테 자식돌이 할 때 됐잖아. 절 버릴 땐 언제고 이제와 자식돌이를 하라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전 아버지에게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아득바득 모아둔 돈 중 3분의 1을 떼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단 최소한의 둘인 해야 살면서 제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전 그 돈으론 불만족스러워 보이던 아버지를 내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돈은요, 아버지 말씀대로 절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9살 때까지 그래도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제 마지막 인간성이에요. 그걸로 아버지랑 제 사이 인연은 끝입니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 제 말을 무시한 아버지는 몇 달 뒤 또 절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한 번 돈을 줬더니 또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아버진 제가 돈을 주지 않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전 그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가 경찰을 부르자 아버진 제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버지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말했죠. 어디 이것도 같이 고소해드려요? 추잡하게 부자지간에 법적 싸움 한번 놔보실래요? 날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저번에 말했듯 아버지랑 제 인연은 저번에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계속 당하고 사면요. 할머니 하늘에서 피눈물 흘리실 거예요. 그거 보기 싫어서라도 전 아버지한테 끌려다니면서 살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힘으로 저한테 될 리도 없으니까 더 추한 꼴 보기 싫으면 가세요. 당장요. 제게 욕짓거리를 하고 사라진 아버진 그 이후 다신 절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전 그렇게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를 버린 후레자식이라는 죄책감은 늘 제 가슴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죠.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다, 난 정당했다고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상처 많았던 절 안아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진호 씨는 최선을 다한 거야. 아무도 진호 씨 욕 못해. 그 마음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아. 연애 시절 듣기로 아내도 과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뒤 언니와 함께 고모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다더군요. 고모랑 고모분 불임이라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를 키워주겠다고 나서서 데려간 거야. 그땐 언니도 나도 엄청 감사했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고모랑 고모분 그냥 우리 부모님 유산을 탐내서 그랬던 거더라고. 부모님 유산을 싹 다 차지했으면서 두 사람 다 언니랑 날 엄청 핍박했거든. 항상 옷도 교복도 어디서 헌옷 구해와선 입으라고 하고 학원도 한번 보내준 적이 없었어. 심지어 속옷도 어디서 헌 걸 구해다가 입으라고 하더라. 뭐? 아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도 마. 밥도 맛있는 반찬 잔뜩 올려진 고모랑 고모부 밥상, 밥하고 멀건 굴물밖에 없는 우리 밥상 따로 차리다가 나중엔 아예 우리 밥은 차려주지도 않았어. 그리고선 우리가 고등학생 때부턴 나가서 알바하라고 엄청 구박했고 알바한 돈도 생활비 내라고 다 뜯어가고 진짜 언니랑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얼마나 서럽게 살았나 몰라. 욕도 평생 들을 욕 다 먹어가면서 언니 아니었으면 난 진즉 고아원 같은 데라도 도망쳤을 거야.
아내가 잘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경악스러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를 덤덤하게 내뱉던 아내를 보며 오히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아내보다 한 살 위로 저와 동갑이었던 처형은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더라고요. 처형은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 아내를 대학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언닌 나한테 부모님이자 은인이야. 더 기가 막혔던 건 처형과 아내가 모두 직장인이 되자 고모와 그 고모부란 사람들이 키워준 값을 요구했던 거예요. 당시 아내의 고모부가 하던 가게가 사정이 기울어 너무 힘들다면서요. 갈 곳 없던 자신들을 어쨌든 걷어준 사람들이니 아내와 처형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더군요. 하지만 그 도가 너무 지나치자 언젠가부턴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버지란 사람이 살아있었고 아내는 부모님 두 분 모두 계시지 않았지만 우린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우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치유하는 시간과 같은 연애 시절을 보냈죠. 전 2년의 연애 끝에 아내에게 청혼했고 결혼을 약속한 뒤 아내의 유일한 가족인 처형과 형님도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내에게 듣던 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꽃 같은 처제 대체 어떤 남자가 데려가려나 엄청 걱정했거든. 처제는 나한테 친동생과도 같은 존재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괜한 우려였네. 그러니까 진호 씨 너무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으신 것 같아. 연정아, 언니 이제 네 걱정은 좀 덜어놔도 되겠다. 아는 형님과도 처형과도 아주 다정한 사이 같았어요. 곧 제 가족이 될 두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들 같아 저도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전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죠. 바로 형님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연정이가 말 안 했어? 난 고아원 출신이야. 아버지란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란 사람은 나 7살 때 거기에 버리고 갔지. 그래서 나한텐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전부야. 형님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 가족이 된 게 참 멋지지 않냐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친형제처럼 잘 지내보자며 악수를 청하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형님이 내민 손을 잡고 흔들었죠. 결혼식 날 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내 또한 고모와 고모부를 부르지 않았기에 우리의 결혼식은 더없이 평화롭게 치러졌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고 2달 뒤쯤 뒤늦게 결혼 소식을 들은 아내의 고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 처형가 형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놀러와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아내의 고모를 보고 다들 기겁을 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알아보려면 뭔데 못 알아볼까?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마침 현정이 너도 여기 있었구나. 네 결혼식 때도 날 안 부르더니 연정이 너도 이번에 날 쏙 빼놓고 결혼식 했더라. 내가 니들 고모부 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싹 다 무시하더니 니들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이거지? 키워준 값은 제대로 세매야 될 거 아니야. 너 축의금 들어왔지? 얼마 들어왔어? 그거 싹 다 내놔. 표정이 굳은 채 현관문을 열어준 아내가 묻자 고모란 사람은 앙칼진 고함을 지르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놓으란 소리였죠.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화를 내던 그 사람에게 처형이 벌떡 일어나 악을 썼어요. 키워준 값 하도 내놓으라길래 진즉 몇 번이나 돈 줬잖아요. 이젠 돈 없다니까 왜 자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럼 고모가 먼저 우리 엄마 아빠 유산 돌려주던가요. 부모님 유산은 다 가로채고 연정이랑 나한테 평생 눈칫밥만 먹였으면서 대체 얼마를 더 뜯어가야 그놈의 은혜 소리 그만하시겠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발 좀 가세요. 우리 인생에서 아예 사라지라고요. 돌아가시죠. 여긴 제 집이고 전 제가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 못합니다. 아무리 아주머니가 제 아내 고모라고 해도 제 눈엔 제 가족을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일 뿐이에요. 전 그런 처형에 이어 아내의 고모를 노려보며 집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모는
그 뒤엔 처형의 집에 또 찾아갔더라고요. 결국 아내와 처형은 저와 형님과 상의 끝에 1,000만 원씩을 더해 2천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전부터 들였던 돈을 다 합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아내와 처형은 그 돈을 주며 고모에게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형님과 전 아내와 처형을 따라가 든든히 곁을 지켜주었죠. 그래도 우릴 길바닥에 앉지 않게 해준 거 그 돈으로 다 갚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계산은 다 끝났어요. 만약에 또 찾아오면 그땐 언니도 나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말해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모랑 고모부를 증오하는지요. 전 단호하게 말하는 아내 곁에서 아내와 처형을 지켰습니다. 형님도 한마디 거들며 이를 갈았죠. 다행히 그 뒤로 아내의 고모는 2번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뒤 큰딸을 임신했고 딸을 낳은 이듬해엔 바로 작은 딸까지 임신했어요. 그런데 작은 딸을 낳은 지 몇 달 뒤 전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누가 손서볼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그런 아버지 소식을 전해준 건 아버지와 2년 정도 함께 살았다던 여자였어요. 그 여잔 제게 아버지 장례를 떠넘기며 말했죠. 네 아버지가 나랑 사는 동안 널 그렇게 욕하더라.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줬더니 애비를 경찰 불러 쫓아낸 후레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효도한다고 생각하렴. 난 고작 2년 정도 같이 산 남자 장례까진 치러주기 귀찮고 번거롭단 말이야.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온 아버지지만 그땐 참 아버지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소식을 들었을 텐데 새어머님 고사하고 누나들조차 장례에 와보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전 마지막 장례는 치러드렸어요. 고맙게도 처형과 형님은 3일장 내내 빈솔 지켜주셨죠. 아내와 처형은 애들 때문에 집에 잠깐씩 왔다 갔다 했지만 형님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켜주었답니다. 심경이 복잡하지? 안 슬픈 것도 아닌데 계속 원망스럽고 아버지란 사람이 불쌍도 하고 한심도 하고 예, 딱 제 심정이 그러네요, 형님. 나중에 20살 지나서 나도 내 침울한 사람이 아주 한심스러운 인생을 살다 가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 아주 우연히 말이야. 그때 내 심경이 딱 그랬거든. 아주 꼴 좋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세상에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 서럽기도 하고 그때 난 괜히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참았거든. 그래도 동성 그러지 마. 눈물 나오면 그냥 울어. 제때 울지 못하면 그 눈물이 마음에 맺혀서 오래도록 사람을 괴롭히더라고. 형님은 자신의 경험을 빗대 덤덤한 위로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제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덕분에 전 아버지로 인해 쌓였던 서름과 원망을 실컷 눈물로 쏟아낼 수 있었죠. 그때 정말 형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듬직함을 느꼈어요. 물론 결혼한 뒤 이런 힘들고 슬픈 일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선 우리 두 가족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가 유일한 가족인 만큼 애틋했으니까요. 처형에겐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는데 조카들은 어린 우리 딸들도 잘 돌봐주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며 우린 함께 국내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한 번은 형님과 저의 주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갯벌 체험을 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처형이 애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린 조개 캐고 이런 거 처음 해봐. 소금 뿌리면 맛조개 볼록 나오는 거 너무 재밌어. 아내와 처형은 갯벌 체험 자체를 처음 해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어린애처럼 좋아하기에 지켜보던 형님과 저도 2배로 행복해졌죠. 우린 그날 캔 바지락과 동죽 맛조개들을 가지고 숙소에서 조개탕과 칼국수를 한가득 끓여 먹었었네요. 그때 처형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있지. 살면서 먹은 칼국수 중에
오늘 이 칼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내와 처형이 처음 해본 일은 갯벌 체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다 같이 유원지에 간 적도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아내와 처형뿐 아니라 형님과 저도 모두 놀이공원이 처음이더라고요. 연애 시절에도 간 적이 없었고 어릴 적에 그런 곳에 데려가 줄 부모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날은 애들보다 우리가 더 신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여보, 청량열차 너무 재밌다. 우리 또 타자, 또. 난 이제 토할 것 같은데. 처형하고 형님이랑 가. 난 그냥 애들 보고 있을게. 전 그날 아내가 그렇게 담력이 센 줄 처음 알았어요. 무서운 놀이기구만 골라 몇 번씩을 타는데 전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처럼 신나하던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전 놀이공원 티켓값이 전혀 아깝지 않았죠. 우리 네 사람은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술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형님은 유독 애처가 면모가 드러났어요. 형님의 입버릇은 자신은 처형 없인 하루도 못 산다는 말이었거든요. 나한텐 당신이 전부야. 물론 애들도 있지만 나한텐 행복의 시작이 당신이었잖아. 그러니까 절대 나만 두고 가면 안 돼. 알겠지? 당연하지. 나도 당신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 미안한데 여보, 당신은 내가 눈 감은 뒤에 따라와 주라. 나도 당신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 것 같단 말이야. 딱 하루라도 좋으니까. 알았지? 그럴 때면 처형은 농담 삼아 저렇게 받아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진심 섞인 농담을 주고받다 힘들었던 과거 생각에 다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힘들 시절 끝에 이런 행복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적인 듯 느껴졌죠. 이렇게 우린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아주 끈끈한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2년 뒤 우리에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언니가 요즘 가슴에 뭐가 만져진다고 병원에 다녀온다네. 별일 없겠지? 너무 걱정돼. 어느 날 처형은 가슴에 멍울 같은 게 느껴진다며 검사를 받았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로 인해 처형은 유방암이 발견됐어요. 유방암 판정이라기보단 의심소견을 듣게 된 거죠. 소식을 듣자마자 처형네로 달려갔더니 처형은 오히려 우릴 안심시키려 웃었습니다. 언니, 어떡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요즘엔 유방암 걸려도 완치되는 사람들 엄청 많대. 나도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유방암은 완치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었기에 우린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네요.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자 상황은 단번에 달라졌어요. 처형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3중 음성 유방암 3기였죠. 의상 그 암이 호르몬 치료도 표적 치료도 듣지 않는 진행 속도가 빠른 유형의 암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의사의 말에 우리 모두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형은 씩씩한 모습으로 진단 직후 강도 높은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런 처형은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은 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죠. 아낸 그런 처형에게 전화를 받곤 많이 울더라고요. 왜 울어? 처형이 뭐래? 생각보다 항암이 너무 힘들고 부작용도 심한가 봐. 벗을 때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머리 감을 때도 막 머리카락이 덩어리째 떨어진대. 언니도 놀랐는지 아까 막 울먹거리더라고.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괜찮아.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나중엔 분명 웃을 수 있을 거야. 처형 잘 이겨낼 거야. 결국 처형은 머리를 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전 처형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함께 미용실로 향했죠. 당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조카들은 머리를 밀기 시작한 처형 뒤에 서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점점 깨끗해져가는 처형의 머리를 보며 결국 아내도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중 의연한 사람은
형님 단 한 분뿐이었어요. 다들 왜 그래? 이건 그냥 하나의 스타일이야, 스타일. 난 너무 멋지기만 하구만. 우리 마누라 아주 두상도 미인이었네. 머리를 밀어도 어쩜 그렇게 선녀 같아. 그런 형님의 말에 그나마 처형은 웃을 수 있었답니다. 형님은 그 이후에도 처형을 간병하며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내와 제가 처형을 보러 갈 때마다 늘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셨죠. 그런 형님이 절 찾아와 폭포수 같은 눈물을 터뜨린 건 처형이 투병한 지 6개월가량 지난 후였습니다. 동서, 우리 집사람 오늘 검사 받고 왔는데 암이 줄어들긴커녕 더 커졌대. 머리까지 밀고 그 힘든 항암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나 의연한 척했는데 실은 너무 무서워. 이러다 우리 집사람 진짜 잘못될까봐. 보통 항암 몇 차례만 진행해도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처형의 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애초에 의사가 다소 공격적인 성향의 암이라 반응이 더딜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지만 오히려 암이 더 커져 있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치 못했죠.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애써 버티고 있던 형님의 정신력이 무너진 겁니다. 술 한 잔 마시지 않은 상태로 어린애처럼 꺽꺽 울던 형님 앞에서 전 함께 눈물 흘리며 어떻게든 위로를 전하려고 애썼어요. 혹시 전이도 됐대요? 아니, 전이는 안 됐대. 그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처형이 좀 특수한 암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유방암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형도 분명 그중 하나가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형님이 무너지면 애들이랑 처형은 어떡합니까?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 같이 조금만 더 힘내요, 형님. 저보다 조금 늦게 소식을 접한 아내도 형님과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내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부을 만큼 밤새 울었죠. 그래도 나중에 처형 앞에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참담한 결과를 받은 뒤에도 처형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항암 반응이 나빴어도 치료를 중단할 수 없었기에 처형은 수술을 받게 됐어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에 우린 그제야 마음을 좀 놓았죠. 그 뒤 처형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고 추가 항암 치료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형의 상태는 잠시 안정되는 듯 했지만 고작 몇 달 뒤 처형은 다발 전이가 발견되고 말았어요. 3중 음성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혈관이나 림프절을 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이미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이 듣지 않던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형은 전이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미처 전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전이 됐던 미세암들이 커지고 커져 뒤늦게서야 발견이 됐던 거죠. 처형,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요. 제부가 왜 미안해요. 내가 아픈 게 제부 잘못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우리 연정이 좀 잘 챙겨줘요. 내 앞에서 밝은 척하면 뭐해요. 애 얼굴이 송장이 다 돼가는데. 처형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가족들 눈에선 눈물 마릴 날이 없었답니다. 이후 계속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처형의 몸은 더 이상 항암을 견디지 못했어요. 마지막 한 달은 대부분 병상에서 보낸 처형은 결국 1년 3개월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보, 미안해. 당신만 남겨두고 가서 나 대신 우리 애들 잘 키워줘. 연정아,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네 형부, 네가 대신 잘 좀 챙겨줘. 제부, 내 동생, 착한 내 동생 잘 좀 부탁해요. 의식이 있던 마지막 순간 처형이 남긴 말은 온통 부탁뿐이었습니다. 형님에겐 조카들을, 아내에겐 형님을, 저에겐 아내를 부탁한 뒤에야 처형은 눈을 감았죠. 혼수 상태 끝에 처형이 사망 선고를 받던 순간 아내는 혼절하고 말았어요.
가지마, 언니. 안 돼. 여보, 여보.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던 아는 처형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2번이나 더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처형의 장례식 내내 그렇게 아는 슬픔에 젖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반면 형님은 비탄에 잠긴 와중에도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형님, 힘드실 텐데 들어가 좀 쉬세요. 계속 애들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상주인데 여기 있어야지. 이젠 아내도 없는데 애들도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고 동성 가서 처제나 더 챙겨줘. 난 괜찮아. 아니다. 여기 잠깐 좀 있어줘. 난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어야겠어. 지칠수록 배가 더 든든해야지. 형님은 제 아내처럼 식음을 전폐하지도 않고 밥도 꿋꿋하게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비록 처형은 떠났지만 조카들이 형님에게 살 이유가 되어주겠다 싶어서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의 고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처형이 남긴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까지 추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는 그런 자신의 고모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은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여보, 죽 좀 먹어. 다른 거 먹으면 다 개원해잖아. 이거라도 먹어야 기운을 내지, 어? 입맛이 없어, 여보. 언니가 어제 또 내 꿈에 나왔어. 이렇게 형부랑 애들만 두고 가기 싫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더라. 혼자 가기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언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언니가 이렇게 일찍 하늘로 가야 했을까? 장례가 끝난 뒤 아내는 회사에 1달가량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 하루 종일 알아놓은 채 밥도 잘 먹지 않고 처형만 그리워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억지로 힘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방치해둘 수도 없어 전 조용히 아내 곁을 지키며 챙겨주었죠. 형님, 애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떡볶이랑 순대 좀 사왔어요. 그 애들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형님은요? 전 아내뿐 아니라 형님과 조카들도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님 또한 조카들을 챙기려 아내처럼 1달 정도 회사에 휴가를 낸 상태였거든요. 전 그런 형님도 아내처럼 알아눕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형님은 어떻게든 기운을 붙잡고 있으시더라고요. 괜찮아. 애들도 한 일주일 학교 쉬고 다시 등교하기 시작했고 뭘 이런 걸 사와. 처제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난 괜찮으니까 처제를 더 챙겨줘. 나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젠 애들 돌볼 사람이 나뿐이니까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그런 형님의 모습에 전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급한 대로 아내를 더 챙겼습니다. 그렇게 처형이 떠난 지 3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퉁퉁 부은 눈으로 배웅을 나오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젯밤에 언니가 또 꿈에 나왔어. 근데 완전 얼굴이 눈물범벅이 돼선 자꾸만 형부를 부탁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왜 그러냐고 해도 막 울면서 형부 얘기만 하는 거 있지?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서 이따 형부 좀 보러 가보려고 반찬도 좀 싸다 줄 겸 겸사겸사 오랜만에 우리 집 반찬도 만들어 놓으려고. 아내가 반찬을 만든다는 말에 그래도 조금은 기운을 차렸나 싶어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한 뒤 출근했어요. 그런데 그날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는데 일을 다 처리하고 나니 벌써 밤이 다 됐더라고요. 겨우 야근을 마친 전 집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네는 잘 다녀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는 그때도 제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지? 아니, 형님하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있나? 아내뿐 아니라 형님도 계속 연락이 안 되더군요.
너무 걱정이 됐던 전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두 사람 다 평소 휴대폰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유형이었기에 전 결국 우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전 우선 씻고 나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씻고 나와 침대에 몸을 기대자마자 까무룩 잠에 들고 말았죠. 그날 워낙 일이 긴박하게 돌아간 데다 급한 이슈를 해결하느라 너무 지친 나머지 전 거의 기절하듯 쓰러졌던 겁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친 모습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그 집에서 뭐 했어? 당신도 형님도 연락도 안 되고 나 걱정했잖아. 미안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실은 형부가 지금 병원에 있어. 뭐? 형님이? 아니 왜? 전 걱정 반, 화남 반이 섞인 목소리로 아내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 전 아내의 대답에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아낸 점심시간쯤 형님네 집으로 출발하며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더군요. 형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전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던 아낸 그래도 형님네로 가봤다고 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 애들이 학교에 갔을 시간이었다지만 형부도 집에 없더라고. 어차피 언니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온 김에 반차만 두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갔거든? 근데 형부가 쓰러져 있는 거야. 형님네 집에 들어간 아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형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한 장면을 보았던 거죠. 형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에 아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엉엉 울며 형님을 부르던 와중 형님 옆에 놓여있던 유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거야. 아내 놀라 계속 입을 틀어막고 있던 제게 주머니에서 꺼낸 형님의 유서를 건네주더군요. 유서는 너무도 간결했고 너무도 서글펐죠. 여보, 당신 혼자 보내서 미안해.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처제, 동서, 우리 애들 잘 좀 부탁해. 미안해. 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나 두 사람만 믿고 갈게. 그렇게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시더니. 그 유서를 읽어본 전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형님은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괜찮은 척 가면을 쓴 채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형님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뒤 아는 형님과 함께 병원에 가느라 휴대폰을 처형네 집에 두고 온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형님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형님을 구했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짜 언니가 날 형부한테 보냈던 거야. 언니 아니었으면 형부가 어떻게 됐을지 나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어. 한참 뒤에 깨어난 형부가 나한테 자초지종을 듣더니 막 미안하다면서 흐느끼더라. 가뜩이나 기운 없는 사람한테 뭘 더 따져 묻기도 힘들어서 그냥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만 했어. 의식을 찾은 뒤 형님은 입원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형님은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해야 했고 아는 그런 형님 곁을 지키다 거의 아침이 다 돼서야 병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때 뒤늦게 조카들 생각이 나서 언니네로 갔어. 안 그래도 애들이 많이 놀란 상태더라. 그래도 잠은 좀 잔 것 같은데 형부가 연락도 없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무서웠나 보더라고. 애들한텐 그냥 형부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말해줬어. 사실대로 말하면 애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 아낸 놀랐던 조카들을 안심시키고 챙긴 뒤 학교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걱정할 제 생각에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미안해. 진즉 당신한테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나도 너무 정신이 없었어. 언니 집에서 나와서라도 당신한테 전화하려고 하니까
마침내 배터리가 다 돼서 휴대폰도 꺼지더라. 걱정시켜서 정말 미안해.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아내 얼굴은 너무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님이 무사하단 말에 가슴을 쓸어내린 전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당신 우선 좀 쉬어. 난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방금 회사 상사한테 쉰다고 연락했거든.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나 형님한테 좀 가봐야겠어. 형님 병원 어디야? 전 아내 대신 아이들의 등교를 챙긴 뒤 형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형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전 형님에게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해, 동서. 그렇다고 뭘 이렇게 아침부터 달려왔어. 걱정돼서 왔죠, 걱정돼서. 저한테 그렇게 괜찮다고 하시더니 이게 괜찮은 거예요? 차라리 힘들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술이라도 먹자고 하든가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게 애들 맡아달라고 하던가 하셨어야죠. 애들도 있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왜요? 전 속상한 마음에 대체 왜 그랬냐고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형님의 대답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도 못했죠. 애들 엄마가 혼자 하늘에서 외로울까봐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 형님은 조카들도 모두 뒤로 앉지 오로지 처형만을 걱정한 거더라고요. 입장 바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생각하면 차마 형님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 더더욱 울컥했죠. 그런 형님을 잠시 바라보던 전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형님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형님, 압니다. 저도 형님 마음 알아요. 근데 애들을 생각하셔야죠. 애들도 형님처럼 우리처럼 외롭게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알아. 아는데 애들한텐 동서랑 처제가 있는 걸 아니까 그런 비겁한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아내가 그리워서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근데 처제한테 집사람이 나왔다는 꿈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 아, 내가 집사람 하늘에 가서도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이 사람 하늘에서도 나랑 애들 걱정을 하고 있구나 싶더라고. 그럼 이젠 다시는 안 그러실 거죠? 네? 애들만 두고 처형한테 가려는 생각 안 하실 거죠? 제발 약속해 주세요. 형님한테는 아직 애들도 있고 저랑 저희 집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봐서라도 제발, 제발 살아요, 우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형님은 그날 제게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나쁜 유혹에 빠졌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보겠다고요. 그렇게 아는 처형의 도움으로 형님을 구해낼 수 있었네요. 어차피 휴가도 쓴 거, 전 그날 꼬박 하루 형님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도 한숨 잠을 청한 뒤 다시 형님을 보러 왔더라고요. 형님은 그런 아내에게 다시 사과를 하셨죠. 어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를 못한 것 같다, 처제. 처제도 많이 힘들 텐데 내가 그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이제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동서랑도 약속했어. 저랑도 다시 하세요. 형부 그런 식으로 언니 옆으로 가면 언니도 형부 안 받아줄걸요? 어디 하늘 가서도 평생 언니 못 보고 싶으면 그러시라고요. 알겠어. 미안해, 처제. 처제랑도 약속할게. 그냥 난 처제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잠깐 나쁜 생각을 했어. 근데 집사람이 처제 꿈에 나올 정도로 날 걱정하는 걸 알았으니까 나 정말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야. 조카들은 학교가 끝난 뒤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형님은 조카들을 보자마자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형님이 입원한 진짜 이유는 몰랐지만 어쨌든 놀란 조카들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죠. 엄마 잃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아빠마저 잃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하늘에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은 며칠 뒤 퇴원을 했습니다.
그날 아내와 전 형님의 퇴원을 도우러 갔었어요. 그날 형님은 처형의 납골당에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처형 앞에 찾아간 형님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당신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지? 미안해. 애들만 두고 못난 선택을 하려고 해서. 그래도 나 이젠 정말 약속할게. 2번 다시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당신 혼자 하늘에서 많이 외롭겠지만 몇십 년만 기다려주라. 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지만 애들 다 크고 손주까지 다 본 뒤에 당신한테 갈게. 그리고 아내는 형님의 일이 일어난 뒤 마음을 달리 먹더라고요. 내 꿈에 나타날 정도로 형부를 걱정한 언니야.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면 언닌 하늘에 가서도 계속 쉬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 형부도 언니를 위해서 기운 차리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언니 걱정 이제 그만 시켜야지. 언니가 평생 내 옆을 지켜줬듯이 이젠 내가 형부랑 조카들을 지켜줄 거야. 언니가 부탁한 것처럼. 그 뒤 아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도 형부도 다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물론 언니를 떠나보낸 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언니가 소중한 만큼 나한텐 당신도 너무나 소중해.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 앞으로 힘내서 살게. 내가 힘들 동안 묵묵히 옆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일인데 뭘. 난 당신이 힘들 때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옆에 있을 거야. 처형한테 약속한 대로 난 평생 당신 지키며 살 거야. 형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족이잖아. 그렇게 아내와 형님 모두 아픔을 뒤로하고 일상을 살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 곁엔 제가 있었지만 형님은 혼자라는 걸 알기에 우린 시간 나는 대로 형님을 자주 찾아가 형님과 조카들을 챙겼죠. 그렇게 우린 가족 한 사람의 빈자리를 서로의 온기와 위로로 채우며 살아나갔습니다. 아우, 형부, 그거 진짜 제사상에 올리려고요? 면 불 텐데. 괜찮아. 뭐 우리가 먹을 때 불겠지만 애들 엄마가 와서 먹을 땐 안 부를 거니까. 얼마 전엔 집사람이 꿈에 나와선 전에 갯벌 놀러 갔다가 먹은 조개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그랬다니까. 이건 분명 이번 제사상에 올려달라는 메시지였을 거야. 그렇게 지금은 처형을 보낸 지도 2년하고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몇 달 전 처형의 2번째 기일엔 형님이 바지락 칼국수를 끓여 제사상에 올리더라고요. 예전에 다 같이 갯벌에 놀러 갔을 때 처형이 그렇게 좋아했던 칼국수를 먹게 해주고 싶다면서요. 비록 그때처럼 바지락, 동죽, 맛조개까지 조개가 한가득 들어가진 않았지만 처형이 아주 맛있게 드시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이들이 잠든 뒤 형님과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어요. 오랜만에 처형 이야기도 많이 하며 참 많이 울고 웃었죠. 그거 아세요, 형님? 예전에 처형이요. 형님이 피곤한 날엔 잘 때 그렇게 코를 곤다고 엄청 흉봤었어요. 무슨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다면서요. 근데 형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처형 말이 과장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내가 처형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터뜨리기 전까지 우린 형님의 코골이 이야기로 한참 웃은 곳을 피웠답니다. 왜냐면 우린 올해 초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서로 너무 애틋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우린 각자 살던 집을 팔고 아이 2층짜리 커다란 주택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한 겁니다. 내부는 싹 다 새로 리모델링해서요. 그래서 지금 형님과 조카들은 2층에서 지내고 저희 가족은 1층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워낙 친남매처럼 친한 사이였기에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우리 두 가족의 사이는 더더욱 돈독해졌어요. 이렇듯 비록 처형은 잃었어도 우린 꿋꿋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 가운데 처형도 함께이길 우리 모두 수도 없이 바랬었네요. 하지만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 제게 남은 가족들에게 앞으로 더더욱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형님과 조카들도 이젠 그 누구도 잃지 않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해 지켜나가고 싶네요.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을 가져본 사람으로서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평생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저와 아내 그리고 형님에게 더 이상의 불행은 찾아오지 않길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가족이란 말이죠. 방공호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잔인함과 행포, 온갖 서름과 괴로움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요. 때론 내가 그런 가족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론 내 자신이 방공호 같은 존재가 되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행복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렇게 든든하고 따뜻한 가족이 있으실 거예요. 부디 그런 가족의 품 안에서 거친 풍파도 따가운 겨울의 서리도 모두 굳세게 이겨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전 하늘에게 있는 처형에게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푹 쉬라고요. 제 사연이 부디 하늘까지 가닿길, 그래서 처형이 이젠 마음을 놓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